최순실이 네. 울었어요? 울었어요. Why? 그래서 휴정까지 했습니다. Why?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사실 엄마를 저격했죠. 예. 냉정하게. 예. 그리고 뭐 정유라의 증언이 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도 꽤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그럼 큰 무슨 역할을 한 나왔죠? 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할 게 뻔하죠. 근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그 공판 조서가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누구 재판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진술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 내 딸이 나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한탄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일단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유라가 어쨌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했고 지금 뭐 돈이 없다네요. 정유라가. 그래서 뭐 아버지 좀 만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걱정되면 좀 돈을 좀 주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예. 그다음에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이죠. 예. 이들의 진술이 사실 거의 카운터펀치예요. 아.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름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네요. 울었는데요. 법정에서 울기 어렵거든요. 엉엉 울었답니다. 왼말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 법정에서 보통 이제 최후 진술할 때 그때 울죠. 일부러 울기도 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성걸성거리고요. 경우가. 예. 근데 이건 재판 중에 재판하기 전에 휴정하고 개정됐을 때 울었다는 건데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요렇게 울었던 이유가 보네. 백 변호사님 그 이유 다 맞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하고 전 전무하고 노태강 나왔을 때 옛날 최순실 같으면 직접 질문을 하는데 입을 다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는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약간 이제 재판부한테 난 졌다. 양형을 조금 잘해달라. 이런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울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거를 막 일부러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마음 먹고 우는 것 같아요. 울려면 막 그게 중간에 울어야죠. 뭐 개정 열리다 말자 엉엉 우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흰 손수건을 던지는 느낌, 흰수건 던지는 느낌 생각. 복싱 게임에서 흰 네. 손수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요러면 한 2년은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15년 할 것도 재판장이 한 13년 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77님 쇼 잘하네. 최순실은 다 쇼쇼쇼 믿으면 안 됩니다. 0134님 오늘 정치쇼는 마치 코미디 쇼를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네요. 봉도사님 정치쇼 폭풍 화이팅입니다. 땡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 예. 저 수건을 던지려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부인하면서 손수건만 던지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손수건은 양형에 별로 참작이 안 돼요. 울었다고 2년씩 깎아주는 게 어딨어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그래도 이제는 뉘우치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는구나. 예. 그럼 명확하게 가명사가 되죠. 근데 한 적 없어요. 엉엉엉엉인데 이게 되겠어요. 예. 최순실이요? 최순실의 눈물. 차가 울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울기 싫은데 울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아니 딸기 그렇게 하나 얘기한 거 울었겠죠, 의미까지 뭐.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다. 아니 자기가 그냥 울고 싶었다. 저는 이제 두 사람 말 중에 백 변호사 말이 맞다고 보는데 자기가 딸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을 울었겠죠. 그러니까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1도. 0.001도 0.001도 영향. 아니 매일 와서 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일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재판보다 더 조금씩 짜증날 수도 자백한다며. 있어요. 맨날 우는 시간만 거죠 그냥. 끌고. 1년은 깨주겠죠. 아니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저 재밌는 거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울 때 잠깐 이렇게 탁 이쪽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희한한 게요. 두 사람이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깝게 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보면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 박근혜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잠깐 낙서 이렇게 좀 하고 가끔 조는 거 말고는 그냥 미동도 안 해. 웃기도 해요 또. 가끔. 웃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10월 17일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아니에요.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재판. 그때까지 못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풀어주던가 다시 구속을 하던 거죠. 재판정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꺼이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막기도 하고요. 이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감정을 이제 복받쳐온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잠시 이 재판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까지 가졌으니까요. 어쨌든 꺼이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출석해서 얘기했던 거.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제 정유라 네. 씨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들을 좀 오전 재판에서 네.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 중에 보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진술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딸의 특유의 말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네. 글로 있으니까. 전해졌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복받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검찰 측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향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을 때 법정 대기실에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청문회 네. 그때 손혜원 의원이나 이렇게 아들 얘기, 그러니까 딸 얘기, 손자 얘기 했을 때도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식입니다. 내 가족, 그렇겠죠. 예. 자식 관련된 얘기가 왔을 때 감성적으로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신문 조서인데 증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타자를 쳐서 그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조사를 하려면 법정에서 현수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듣고 귀로 듣고 변호인 통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내 눈으로 아,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접하면 네. 아, 딸과 내 신세가 뭘까, 여기까지 어떻게 딸과 와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라는 신세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앞으로 이 미래가 좀 막막했을 수도 있고요. 네. 딸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어서 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 들면서 아마도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의 역시 아킬레스건, 그리고 최순실 씨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역시 정유라다. 네.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 씨는 이제 삼성증권이 뇌물죄로 인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결국 이제 검찰에 나가서 증언했던 부분 등등, 재판에 나갔던 등등을 가지고 이게 보쌈 증언이다. 이건 뭐,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엄마 몰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또 핏대를 세웠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오후에는 좀 이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꺼이꺼이 이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네. 오전에는 이 검찰에서 제출한 이 딸 정유라 씨의 이제 녹취록, 진술서를 보고 이 최순실 씨가 검찰이 정유라를 이제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표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삼성의 지원을, 독일에 순마 지원을 네. 받았을 때 미성년자였거든요.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검사를 향해서 웃기지 마십시오, 검사님. 네. 웃기지 마십시오. 강압 수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그렇게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 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를 공범으로 몰고 있다. 이런 식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지금 정유라 씨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유라 씨 과거 엄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때만 해도 딸로서
면회 가야 된다고 해서 네. 좀 사이가 좀 회복되나라고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현재까지 이제 최순실 측에 따르면 정유라 씨하고 최순실 씨가 직접 대면한 상황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귀국하고 나서. 네. 그리고 현재까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정유라 씨의 이제 입장이나 이 변론들을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그만뒀죠. 예,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만둔 시점이 이제 지난 7월이었죠.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기습 출석을 한 이후에 네. 정유라 씨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인직에서 사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예. 아직까지 이제 정유라 씨는 엄마의 이제 이 집이었죠. 미승빌딩에 아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승빌딩에 있으면 변호사가 찾아가서 띵동 좀 눌러보기도 하고 네.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 못 만난 것인지 안 만나준 것인지 아니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니까 에이 우리하고 이제 사이가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수치인 분명히도 아니고 분명히 미승빌딩에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접촉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아랍에미레이팅 논란 이거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추측 보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룰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걸 전제로 달고 갈게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언론사가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는 당사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원전 핵발전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선일보가 기본적으로 원자력 재단이라든지 한수원 등의 광고 수주를 가장 많이 한 바로 그런 신문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보도나 신문들 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예를 들면 UAE에 가 있는 교민의 말을 빌리면 구체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 10,000명 중에 1명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여론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데 당사자라고요. 원자력 재단이나 한수원의 가장 수혜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도는 일단 믿으면 안 된다는 그 출발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란이 시작될 때 임용석 실장과 같이 배석했던 국정원 1차장이나 UAE의 무슨 왕세제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도 담당 어쩌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추측으로 시작한 보도라는 어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소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나오는 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청와대밖에 몰라.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일보의 공격 포인트는 딱 하나인 거예요. 탈원전 정책이 문제를 줬다 이런 거고 UAE에 문제를 줬다 이런 이제 그런 게 당사자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왜 갔느냐를 사실로 까발린다고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 불편할 수 있는 불리할 건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조선일보가 제기한 원전이 원인이든 카타르산 LNG가 원인이든지 간에 그 원전 공사나 LNG 그 수출입 과정의 어떤 기술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이 처음에 제안했던 게 원전 공사 비용도 우리가 대고 60년 동안 우리가 운영까지 다 해줄 테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수익만 네가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 제안했던 게.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원전을 6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하고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걸면서 조건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 원전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사에 들어간 공사비는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는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공사 자체를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해도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무런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제기한 카타르산 LNG 의혹 같은 경우도 LNG라는 이 물건의 특성상 우리가 어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LNG를 뽑아서 컨테이너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적재해서 실어 오는 게 아니에요. LNG는 그 땅에서 뽑아낸 즉시 액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액화시키는 건 저장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저장 용량이 차기 전에 빨리 빼서 수출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계약을 맺은 나라하고 최소 10년, 길면 30년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매장량 추정치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반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게 공동면철에 엮여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외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 수출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가스는 나오기 시작하면 중단될 때까지 계속 10년이고 30년이고 뽑아내야 되는 거고 뽑아 나오는 만큼 액화 작업을 거쳐서 어디론가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카타르가 그 아랍에미리트라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뭐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미묘한 문제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가스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 거 지금 당분간 우리 수출 못하니까는 한 1년 후에 봅시다 하고 닫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LNG 수출 산업은 사실 전체적인 국제 정세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그 수출 노선을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거든요.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동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 수급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생기는 종교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에너지 문제가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논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조선일보의 기사 보도를 보면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교민들 원전 할 말 많지만 할 수가 없다.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아니 그 당사자들이 뭐가 무서워서 말해. 조선일보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대사관에서 기자가 전화하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뭐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먹거리랑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돼요. 당사자라고 논란에 있어가지고는. 계속해서 의혹을 집어넣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몰라 사실은. 근데 이런 관점이 있어 보여요. 이게 계속 써지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있기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뭔가 까발려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첨예한 국익이 관련이 있을 거다 정도까지는 나는 봐요. 이것도 바로 전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싸움을 하면 1대1로 타겟팅해갖고 막 주먹을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무기를 휘젓는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고. 그중에 한 명 걸리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의혹 제기하고 부도덕한 정부라는 뉘앙스를 주고 제천 참사 같은 거는 전혀 대응도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랑 뭐가 달라 하면서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시도에 딱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잠깐 중동 정세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리비아 카다피 정부가 망가지면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가 두 군벌을 지지를 해요.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두 세력을 지지를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거는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카타르 정부의 트위터하고 이런 SNS를 해킹을 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가짜 뉴스를 심어요. 그래서 카타르가 이 과격파들을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것처럼 후원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자기들이 심어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그렇게 했어라고 해킹을 했어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카타르를 궁지에 몰아넣어요. 우리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고 앞으로. 미 정보국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가 카타르 계정을 해킹을 해서 가짜 뉴스를 심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몇 개 국가가 카타르를 왕따시키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두 국가 사이의 그 알력 싸움 때문에 우리 정부가 피해를 보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게 있어.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무기를 막 휘저. 누가 맞아도 맞겠지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지들 욕하는 거야. 매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자, 어쨌건 간에 참 논란을 위해서 논란을 만드는 게 참 그러네요. 이게 나는 온라인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 막 논란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온라인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바로 방어가 돼버리고 저번에 중국 홀대 논란도 그래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물론 그 여론조사에는 현 언론이 정부에 줄 서가지고 불공정보도에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언론 자체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이쪽에서 못 믿든 저쪽에서 못 믿든 간에.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탐사보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약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논란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부터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왜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조선일보는 아닥해라. 조선일보는 이익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쓰면 안 돼요. 난 내가 봤을 때 그건 부도덕한 거라고 생각해. 자기 광고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것도 언론으로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충실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충실하면서 편향될수록 우리는 이게 조선일보가 어떤 언론인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를 할 때 요즘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관련 기사란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조선일보가 한수원 원자력 재단을 열심히 빨아줬던 기사도 잉크를 같이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기사 마지막에 이 기사는 한국 수력원자력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그거 괜찮아. 거죠. 그거 괜찮아. 탈원전 내 관련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국방은 보수적이에요. 성향이 진짜 보수. 그리고 탈원전에 관해서는 가장 진보적인 지점에 서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건설회사, 원자력, 조중동 이렇게 엄청난 카르텔로 묶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네. 사실 나는 원자력 사업 자체가 이명박의 또 다른 블루오션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네. 자원외교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기 블루오션이었던 거예요. 커미션 10%만 줘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완고하게 보호되는 그 카르텔을 확실히 깨주는 게 맞고요. 원전 자체는 제천 사고를 황주홍 의원이 이야기할 때 화재도 안 나는데 소방관 증언하는 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원전도 어찌 됐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세하게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자체를 지금도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쌓기 아까우니 수출해야 된다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이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60년 동안 하자는 거잖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악의 축인 건 맞네요. 우는데 네. 자기가 딴 생각 나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의 마음을 울었겠죠. 그러니까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 1도. 0.001도 0.001도 없다. 아니 매일 와서 없다. 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매일? 매일 재판할 때마다 울면서 아, 재판보다 조금씩 짜증날 수 있어요. 자백한다며 맨날 우는 시간만 거죠, 그냥. 끌고. 그러니까 1년은 깨주겠죠. 아니 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저 재밌는 거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동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울 때 잠깐 이렇게 탁 이쪽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또 앞으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희한한 게요. 두 사람이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가깝게 지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보면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 박근혜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면 잠깐 낙서 이렇게 좀 하고 가끔 조는 거 말고는 그냥 미동도 안 해. 웃기도 해 또. 가끔. 웃기도 해. 예.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10월 17일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아니에요.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재판. 그때까지 못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 풀어주던가 다시 구속을 하던 거죠. 재판정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꺼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을 막기도 하고요. 이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감정을 이제 복받쳐온 감정을 제대로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잠시 이 재판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까지 가졌으니까요. 어쨌든 꺼이 울었다 이런 표현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 오전부터 이제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지금 증인 녹취록 진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거하고 검찰에서 이제 증인으로 따로 추출해서 얘기했던 거. 따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플러스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하고 전 전무하고 노태강 나왔을 때 옛날 최순실 같으면 직접 질문을 하는데 입을 다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졌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졌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서는 이기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약간 이제 재판부한테 난 졌다. 양형을 조금 잘해달라. 이런 신호를 던진 게 아닌가. 울면서 결국은. 근데 뭐 이거를 막 일부러 막 서로에 복받쳐서 우는 게 아니고 울려고 마음 먹고 우는 것 같아요. 울려면 막 그게 중간에 울어야죠. 뭐 개정 열리다 말자 엉엉 우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뭔가 흰 손수건을 던지는 느낌, 흰 손수건 던지는 느낌 생각. 복싱 게임에서 흰 네.
손수건을 던지고. 그러니까 요러면 한 2년은 떨어질 수 예를 15년 할 것도 재판장이 한 13년 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던진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77님 쇼 잘하네. 최순실은 다 쇼쇼쇼. 믿으면 안 됩니다. 0134님 오늘 정치쇼는 마치 코미디 쇼를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네요. 봉도사님 정치쇼 폭풍 화이팅입니다. 땡큐.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반론. 예. 저 수건을 던지려면 자백을 해야죠. 자백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부인하면서 손수건만 던지면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손수건은 양형에 별로 참작이 안 돼요. 울었다고 2년씩 깎아주는 게 어딨어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을 다 했습니다. 엉엉엉엉 울면 그러면 이제 재판장도 그래도 이제는 뉘우치고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는구나. 그럼 명확하게 가명사가 되죠. 근데 한 적 없어요. 엉엉엉엉인데 이게 되겠어요. 예. 최순실이요? 최순실의 눈물. 차가 울고 싶으니까 울었겠죠. 울기 싫은데 울 수는 없죠.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아니, 딸기 이렇게 얘기한 거 의미까지 우리가 해석하면서 방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니까요. 가치가 없다. 아니 자기가 그냥 울고 싶었다. 저는 이제 두 사람 말중 백 변호사 말이 맞다고 들면서 아마도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순실 씨의 역시 아킬레스건 그리고 최순실 씨를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역시 정유라다.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자, 최 씨는 이제 삼성지원이 뇌물죄로 인정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결국 이제 검찰에 나가서 증언했던 부분 등등, 재판에 나갔던 등등을 가지고 이게 보쌈 증언이다. 이건 뭐,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엄마 몰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또 핏대를 세웠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오후에는 좀 이 감정을 복받쳐가지고 꺼이꺼이 이 대성통곡을 했었는데, 오전에는 이 검찰에서 제출한 이 딸 정유라 씨의 이제 녹취록, 진술서를 보고, 이 최순실 씨가 검찰이 정유라를 이제 새벽부터 데려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표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삼성의 지원을, 독일에 승마 지원을 받았을 때 미성년자였거든요. 간접 사실을 갖고 직접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했었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검사를 향해서 웃기지 마십시오, 검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강압 수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그렇게 완장을 찬 것 같이 회유조사하고 그게 증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나를 공범으로 몰고 있다. 이런 식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지금 정유라 씨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유라 씨 과거 엄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사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제 정유라 씨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들을 좀 오전 재판에서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판정에 보면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진술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녹취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 딸의 특유의 말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글로 전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무래도 엄마로서 이 감정이 다시 한번 복받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오전에 이제 검찰 측에 대해서도 검사들을 향해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순실 씨가 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을 때 법정 대기실에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청문회, 그때 손혜원 의원이나 이렇게 아들 얘기, 그러니까 딸 얘기, 손자 얘기 했을 때도 울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식입니다. 내 가족, 자식 관련된 얘기가 왔을 때 감성적으로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신문조서인데 증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타자를 쳐서 그 증거로 제출하고 증거 조사를 하려면 법정에서 현출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듣고 귀로 듣고 변호인 통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내 눈으로 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접하면 딸과 내 신세가 뭘까, 여기까지 어떻게 딸과 와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까라는 신세 한탄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앞으로
미래가 좀 막막했을 수도 있고요. 네. 딸이 오죽하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싶어서 딸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까지. 최순실이 네. 울었어요? 울었어요. Why? 그래서 휴정까지 했습니다. Why?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정유라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사실 엄마를 저격했죠. 예. 냉정하게. 예. 그리고 뭐 정유라의 증언이 뭐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에도 꽤 큰 역할을 했고 거기에 그럼 큰 무슨 역할을 한 나왔죠? 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역할을 할 게 뻔하죠. 근데 그때 법정에서 했던 그 공판 조서가 증인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어머머머. 그러니까 딸의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누구 재판에서?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서. 그럼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의 진술 때문에 내가 불리해지는 상황, 내 딸이 나하고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에 대한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한탄스러움도 있을 거고 또 일단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정유라가 어쨌건 지금 이경재 변호사도 사임했고 지금 뭐 돈이 없다네요. 정유라가. 그래서 뭐 아버지 좀 만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정유라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안위가 걱정되면 좀 돈을 좀 주시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지금 최근에 뭐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 그다음에 노태강 전 국장 지금 차관이죠. 이들의 진술이 사실 거의 카운터펀치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계속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서름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네요. 울었는데요. 법정에서 울기 어렵거든요. 엉엉 울었답니다. 왼말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예, 법정에서 보통 이제 최후 진술할 때 그때 울죠. 일부러 울기도 하는데 그때는. 특히 이제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글썽글썽거리고요. 경우가. 예. 근데 이건 재판 중에 재판하기 전에 휴정하고 개정됐을 때 울었다는 건데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요렇게 울었던 이유가 보면. 백 변호사님 그 이유 다 맞고요.